억만장자가 자신의 가사도우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녀는 그저 낡은 캐리어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거실 테이블 위에 남겨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비밀을 폭로할 참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 3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을 소유한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애원해 본 적 없던 이 거만한 남자가 콧물과 눈물 범벅이 된 채 아이처럼 울며 서울 한복판을 가로질러 그녀를 쫓아가게 만들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내연녀도 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집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그가 돈을 세느라 바빠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의 아이들을 대신 키워준 입주 도우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아이들을 위해 해온 일은 이 남자의 심장을 수천 조각으로 찢어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의 말문을 막히게 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영혼을 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앞으로의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혹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진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남동 최고급 저택 정원도 아닌 거실 한가운데 깔린 페르시아 융단 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보다 비싼 그 융단 위에서 그는 마치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죄인처럼 두 손을 가슴에 꽉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원하고 있는 대상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서아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3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에 녹슨 지퍼가 달린 낮고 해진 회색 캐리어를 든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캐리어에는 그녀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날카로운 비명보다도 더 끔찍한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비명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의 그 고요한 미소는 기억 속에 영원히 낙인처럼 찍히기 때문입니다. 서아, 이모, 제발.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나 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무언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사회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가 쓰던 당당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빕니다. 서아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서 있었고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고 가장 적은 돈을 받던 여자가 당당히 서 있는 이 역전된 풍경. 그 안에는 두 사람 모두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 없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의 양옆에는 파란색 유니폼 자락을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는 쌍둥이 형제 6살 민준이와 하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그 자락을 놓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왼쪽에 선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진지한 눈빛은 융단 위에 무릎 꿇은 아버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어른들은 절대 닿을 수 없는 기억 속 깊은 곳에 이 장면을 사진 찍어 두려는 듯 모든 디테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원래 잘 울지 않는 아이였지만 꽉 담은 턱관절은 밖으로 터져 나오면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선하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콧물이 인중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엉엉 울며 마치 서아의 유니폼이 침몰하는 배의 마지막 구명정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준이는 작은 몸 전체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가지마, 서아, 이모, 제발 가지마. 거실 저편,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사람은 태진의 아내이자 이 모든 사단을 낸 장본인인 한지연이었습니다. 불과 2주 전 서아가 이제 강남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태진을 설득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어깨는 소리 없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뜯겨진 노란 서류 봉투 안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 누구도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서류들이었죠. 20분 전까지만 해도 투명한 유리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방금 터뜨린 폭탄의 파편처럼 봉투에서 쏟아진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서아의 작고 촘촘한 글씨가 적힌 수십 장의 영수증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이의 이름이 적힌 유치원 심리평가 보고서가 액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태진도 지연도 평생 본 적 없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거실과 이 융단, 이 무릎구름, 이 캐리어와 문 앞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태진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던 2주 전 화요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몇 주 전부터 벼르고 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 들고 태진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태진은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서울, 수원, 인천 등지에 흩어진 34개 대형 약국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살며 페르시아 융단을 깔고 우유 1리터 가격이 얼마인지 평생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사업이었죠. 지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 화면을 태진의 얼굴 쪽으로 돌렸습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이었습니다. 강남 고급 컨트리클럽 멤버의 아내인 혜진이라는 여자의 계정이었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입주 베이비시터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시터는 이니셜이 자수로 새겨진 흠잡을 데 없는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그 시터가 3개 국어를 구사하며 캐나다 대학에서 유아 발달, 심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는 자랑 섞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여보.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 수준에 맞는 베이비시터야.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 말고. 태진은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서아 이모 말이야. 지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쌍둥이들 내년이면 7살이야. 아이들을 더 넓은 세상에 맞게 준비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냥 시골 안동에서 올라와서 밥이나 해주고 재워주는 사람 말고. 그녀는 휴대폰에 다른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혜진이네는 이중언어 완벽하게 하고 자격증 있는 시터가 놀면서 불어를 가르친대.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는 다들 피아노랑 테니스 레슨까지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을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한테 애들을 맡기고 있잖아. 태진은 아내를 몇 초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 그는 많은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서아가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3년 동안 쌍둥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사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아를 얼마나 따르는지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캐나다 자격증이 있고 3개 국어를 하는 시터라고 해서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진실이라도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진은 평생을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음 과제로 넘어간다. 집안일은 철저히 지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대고 아내는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이 역학 관계를 바꾸려면 피곤한 대화를 나눠야 했고 태진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에이전시 알아보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구해. 대신 서아한테는 당신이 직접 얘기해. 아니,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당신이 얘기해야지. 당신이 고용주잖아. 그렇게 500박스의 의약품 발주서에 사인하는 것과 똑같이 무심하고 가벼운 태도로 강태진은 자신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의 가족을 굳건히 지탱해주고 있던 여자의 해고 통지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태진은 수요일 오전 10시 서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설거지를 하느라 아직 손에 물기가 남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등줄기를 꼿꼿이 세우고 앞치마 위로 두 손을 다소곳이 모은 채 그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고용주가 서재로 부를 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체득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서아 씨, 아이들 교육 문제로 변화를 좀 주기로 했어요. 태진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더 전문적인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 달치 퇴직금은 넉넉히 챙겨드릴 거고 추천서도 잘 써드리겠습니다. 서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케이블 TV 구독을 해지하듯 자신을 너무나 쉽게 해고해버린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품은 상처를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나 원망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권력자 앞에서 언쟁을 벌이는 것은 다른 곳에 써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태진이 그러라고 대답하려 입을 여는 순간 벽 뒤에서 정확히 개입할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 지연이 서재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끊어내는 게 좋아요, 서아 이모.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인사가 길어지면 아이들만 혼란스러워져요. 그냥 짐 챙겨서 가세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나중에 잘 설명할 테니까. 서아는 지연을 쳐다본 뒤 다시 태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3초의 시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준 사람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게 갈라놓으려는 아내의 억지에 맞서 한 명의 아버지로서 나서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태진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책상 위 서류로 내린 채 불필요한 폴더를 이리저리 옮기며 무언가 바쁜 일이 있는 척 연기했습니다. 아내가 틀렸다고 말할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남자의 초라한 도피였죠. 서아는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이 집의 모든 물건을 정리할 때 쓰던 바로 그 반듯하고 정확한 손길로 3등분하여 접은 뒤 책상 모서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작은 방으로 가 녹슨 지퍼가 달린 회색 캐리어에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소음도, 문을 쾅 닫는 일도, 누군가 볼 수 있는 눈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은 채 저택의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윤서아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구경할 특권 따위는 절대 주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쌍둥이들은 오후 간식을 찾으며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텅 비어 있었고 문 옆 고리에 걸려 있어야 할 앞치마는 없었으며 항상 그 시간에 공기를 채우던 따뜻한 음식, 냄새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문간에 멈춰 서서 5초 동안 텅 빈 고리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쌍둥이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순간을 함께해온 쌍둥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의 언어였죠. 아이들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방을 뒤졌습니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용도실에도 없었습니다. 정원, 차고, 현관문 밖까지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손을 꼭 잡은 채 계단을 올라가 부모의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을 든 채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 이모 어디 있어요? 이모 이제 갔어. 지연이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민준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꽉 쥔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도 떼를 쓰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치 작은 어른이 된 것처럼 동생 하준이의 손을 이끌고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은 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세상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지연이 디저트를 먹겠냐고 물었을 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에 퇴근한 태진이 방문 너머로 잘 자라고 인사했을 때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입으로 말하는 대신 세상을 관찰하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아이들 특유의 조용한 논리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작별, 인사조차 없이 떠나버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집에서 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요. 하준이는 그날 밤 침대에 오줌을 쌌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지연은 축축하게 젖은 시트를 발견하고는 입주 청소부를 불러 갈아 끼우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준이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가가 촉촉해진 채 깨어났습니다. 자기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하준이는 6살의 작은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모든 것을 느끼는 아이였고 입으로 뱉어내지 못한 감정을 모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베이비시터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정다은, 28세, 이중언어, 유아교육 전공, 주머니에 이름이 정갈하게 자수된 흠잡을 데 없는 하얀 유니폼, 영어와 불어로 작성된 이력서, 강남 고급 주택가, 가족들의 추천서 3장, 그리고 포토샵으로 완벽하게 편집된 미소가 담긴 프로필, 사진까지 포함된 프레젠테이션 포트폴리오를 들고 왔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내어주며 아무도 싸운 적 없는 논쟁에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의 우월한 미소로 그녀를 거실에서 맞이했습니다. 다은 선생님, 이쪽이 민준이랑 하준이에요. 쌍둥이는 자기들 체구에는 너무 높은 소파 위에 다리를 대롱거리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두 손을 꽉 잡고서요. 다은은 완벽한 전문가용 미소를 장착한 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얘들아. 선생님 이름은 다은이야. 오늘부터 너희들의 새로운 시터가 될 거란다.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놀이 할까? 민준이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바닥의 어느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진짜 존재하는 점이 아니라 그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싶지 않을 때 마음이 도피하는 장소였습니다. 민준이는 5일째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진지하면서도 의사표현이 분명했던 아이가 그 완벽한 5일간의 침묵을 거치며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움직이긴 하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는 작은 조각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반면 하준이는 다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진짜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 덧씌우는 사회적 훈련의 장막 없이 오직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울 때나 웃을 때 모든 감정을 최고조로 표현할 때 쓰는 바로 그 여과 없는 목소리로 다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는 우리 서아 이모가 아니잖아. 그 비명은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깨부수고 날아든 돌멩이처럼 저택의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정다은은 5일을 버텼습니다. 첫날, 쌍둥이는 아침을 먹으러 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둘째 날, 다은이 주방 창가 쪽 왼쪽 자리인 서아의 의자에 앉으려 하자 하준이가 우유컵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준이는 다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손바닥으로 컵을 밀어냈습니다. 셋째 날, 민준이는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은이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려 하자 민준이는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녀의 손에서 빗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욕실로 들어가 혼자 머리를 빗었습니다.
결과물은 세 갈래로 뻗친 엉망진창 까치머리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넷째 날, 하준이는 밥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극적인 반항이 아니라 형이 말없이 가르쳐준 조용한 단식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다은은 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번째 시터는 4일을 버텼습니다. 세 번째 시터는 단 2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2주 동안 3명의 시터가 나갔고 강태진의 집에는 쌍둥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몰랐고 태진은 늘 그렇듯 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요일 밤 태진은 쌍둥이에게 자장 인사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는 가슴에 스케치북을 얹은 채 빨간색 크레파스를 손가락에 꼭 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진은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빼냈습니다. 그림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한가운데에는 길고 파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은 키 큰 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옆에는 똑같이 생긴 작은 남자, 이 두 명이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6살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진으로 보일 만한 양복 입은 남자도 지연으로 보일 만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아와 쌍둥이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누가 그 단어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아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태진은 스케치북을 협탁에 내려놓고 입을 벌린 채 자고 있는 하준이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시트는 이미 축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준이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이가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지켜보는 사이 하준이가 잠결에 뒤척이더니 가슴 위로 두 손을 깍지 껴 모으고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진은 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서아 이모 지켜주세요. 나쁜 일 안 생기게 해주시고 제발 빨리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멘. 6살. 아이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신이 여전히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잠결에 뱉어낸 기도였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두 눈을 감고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수치심은 한 방의 펀치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목을 조여오는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은 서아의 인사 기록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구로동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페인트 칠이 덜 된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매연 섞인 서울의 태양 아래 더러운 거울처럼 번쩍이는 양철 지붕들이 빽빽한 동네. 기록 카드에 적힌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계약서에 서명할 때 서아가 직접 쓴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월급의 60%를 제 어머니 박순자, 경북 안동 거주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신장 투석 치료비. 태진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50만 원의 60%면 210만 원이었습니다. 서아는 죽어가는 어머니의 투석 비용을 대기 위해 매달 안동으로 210만 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서아의 몫으로 남는 돈은 한 달에 고작 140만 원. 보증금 없는 구로동. 옥탑방이나 반지하, 월세가 최소 6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식비, 옷값, 교통비를 모두 합쳐 한 달을 버텨내야 하는 돈은 8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태진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는 토요일 아침 지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구로동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아가 사는 건물은 마당에 어느 노부인이 빨랫줄에 옷을 널고 있고 삐쩍 마른 길고양이가 빈 화분 안에서 졸고 있는 낡은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는 좁고 녹슨 철계단을 밟고 2층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아의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침대 옆에 서서 그 낡은 회색 캐리어를 펼쳐둔 채 한남동 저택의 식탁보를 접을 때와 똑같이 정갈한 솜씨로 옷가지를 개어넣고 있었습니다. 방은 태진네 집의
손님용 화장실만한 크기였습니다. 커튼조차 없는 창문, 천장에 달랑 매달린 백열전구 하나, 구석에 놓인 생수통, 그리고 벽에는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하준이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커다랗고 노란 태양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문간에 선글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서아 씨, 저는 안동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신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매일 옆에서 돌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저 말고는 가족이 없으니까요. 내일 아침 6시 첫 버스입니다. 태진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 걸음만 떼니 이미 방 한가운데였고 더 이상 물러설 공간도 없었습니다. 서아 씨, 제발 돌아와줘요. 쌍둥이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민준이는 2주째 말 한마디 안 하고 있고 하준이는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싸고 있어요. 3명이나 사람을 구했는데 아무도 오이를 못 버텼습니다. 서아는 어깨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 저는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집에 들여놓을 수 있는 가구가 아닙니다. 월급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 모든 복지 혜택 다 제공할게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우리 집 근처에 풀옵션 오피스텔도 구해주겠습니다. 월세 없이 살게 해줄게요. 서아는 옷 깨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태진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피로감과 어쩌면 연민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동정이나 적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걸 바란 적 없어요. 제가 필요했던 건 그저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더 비싸고 번지르르한 스펙의 사람을 찾았다고 해서 언제든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리는 서비스 상품이 아니라요. 태진은 마른 셋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옥탑방의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커튼 없는 창문으로 서울의 따가운 햇살이 침대 위로 곧장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당신이 떠난 뒤로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들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서아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으며 권력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태도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태진의 두 눈을 응시하며 강태진이 남은 평생 동안 매일매일 기억하게 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곁에 있어주는 아버지입니다. 회장님,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할 직원이 아니라요. 그 말은 태진의 귓가를 파고들어 그의 뱃속 가장 깊은 곳, 진짜 뼈아픈 진실들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그곳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아는 문가로 걸어가 대화를 끝내겠다는 뜻이 명확히 전달될 만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회장님, 짐을 마저 싸야 합니다. 내일 일찍 터미널에 가야 해서요. 태진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전 서아를 해고했던 바로 그 서재. 그 마호간이 책상 뒤에 앉아 맞은편에 텅 빈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반, 그의 개인 비서인 민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지시로 다용도실 수납장을 비우고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회장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민혁은 두툼하게 테이프로 밀봉된 노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구석에는 작고 촘촘한 글씨로 개인 소지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진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서아의 글씨체였습니다. 태진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한 뭉치의 입금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랜 가멸지 재질의 은행 송금 영수증들이었죠. 각 영수증에는 은행 도장과 함께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36개월 연속, 즉 3년 동안 매달 한 장씩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영수증마다 서아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지 한 장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태진은 첫 번째 메모를 읽었습니다. 1개월 차 20만 원. 강민준, 강하준 명의 교육저축 계좌로 입금. 나중에 아이들 공부할 때 보탬이 되기를. 두 번째 메모. 2개월 차 24만 원. 이번 달엔 아이들 책 사줄 여력이 조금 더 생겼다. 세 번째 메모. 3개월 차 20만 원. 이번 달엔 식비를 좀 줄여서 돈을 맞췄다. 상관없다. 나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필요할 테니까. 태진은 세 번째 메모에서 읽기를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영수증들을 계속 넘겼습니다. 36장의 영수증, 36개의 자필 메모, 350만 원을 벌어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210만 원을 보내고 서울에서 월 14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한 여자가 자기 핏줄도 아닌 두 아이를 위해 매달 30만 원씩을 쪼개어 모아둔 36개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총 저축액 840만 원. 태진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봉투에서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쌍둥이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 로고가 밝힌 파란색 서류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8개월 전 날짜가 적힌 유치원 아동심리상담가의 보고서가 들어있었고 수신인은 강민준, 강하준 아동의 위임 보호자 윤서아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민준이가 극심한 불안 증세, 사회성 부족, 선택적 함구 등 특정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증상, 에피소드, 쉬는 시간마다 혼자 고립되려는 성향, 그리고 분리, 불안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밑에는 서아가 직접 작성한 7개의 후속 관찰일지가 철해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7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유치원을 방문해 상담가와 면담을 가졌고 전문가가 추천한 전략들을 집에서 직접 적용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자기 전 감정 조절을 위한 심호흡 운동, 분리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작별, 인사, 루틴 등 모든 것이 서아의 작은 글씨로 여백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숨을 크게 쉬면서 10까지 숫자를 셌다. 어제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그린 그림을 나한테 보여주었다. 이번 주에는 유치원에 내려줄 때 울지 않았다. 태진은 자기 아들에게 불안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연 역시 자기 아들의 상태를 전혀 몰랐습니다. 유치원은 서아와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등하원시키는 사람이 서아였으니까요. 알림장에 사인을 하는 사람도 서아였고 태진은 해외 출장으로 바쁘고 지연은 필라테스에 가 있을 때 학부모 상담에 참석한 사람도 서아였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비상 연락망에는 태진의 번호조차 없었고 서아의 번호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진은 봉투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매표소 줄에 서서 발밑에 회색 캐리어를 두고 있는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서아 씨,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 서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구겨진 고급 정장, 헝클어진 머리, 가슴에 꽉 품고 있는 노란 서류 봉투. 강태진은 찌는 듯이 더운 서울의 아스팔트 바닥, 고속터미널 인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발치로 덥고 습한 바람을 타고 영수증들이 흩날렸습니다. 용서해줘요. 서아 씨,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아이들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희생하며 해왔는지 전혀 몰랐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당신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내쫓아버린 내 오만함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서아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회장님 아들들은 떳떳하게 두 발로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서아는 그날 저녁 당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진에게 생각할 시간이 하룻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다음 날 아침 7시 정각에 한남동 저택문 앞에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7시에 그곳에 없다면 대답은 아니오인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6시 58분 태진은 현관홀에 서서 앞문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 계단에는 쌍둥이들이 잠옷 차림의 맨발로 서로 손을 꽉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한 손에 회색 캐리어를, 다른 한 손에 반으로 접힌 종이를 든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회장님께서 이 조건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종이에는 3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 700만 원 및 4대 보험과 복지를 포함한 정식 고용 계약서 작성. 회장님은 매일 밤 핑계 없이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것. 식사 중 휴대폰 사용 금지. 회장님은 일주일에 3번 민준이, 하준이와 나란히 앉아 숙제를 도와주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줄 것. 동의합니다.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가지 모두 다요.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워킹 우먼을 위한 주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등록해 공부한 끝에 정식 보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받은 날, 그녀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 자신의 방벽, 어머니의 사진이 놓인 작은 나무 십자가 옆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제외하고 윤서아의 이름이 온전히 밝힌 그녀 인생 최초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8살이 되었고 서아가 떠났을 때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치원 심리 상담가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있지만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 차원이었습니다. 서아가 가르쳐준 심호흡 운동은 이제 민준이가 스스로 해내는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누군가 물으면 민준이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제가 말 못할 때 도와주셨던 선생님 같은 심리 상담가요. 아, 근데 저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아예 말을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도와줄 거니까요. 하준이 역시 반에서 가장 행복한 8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시끄럽게 소리치던 불안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하준이는 단단한 뿌리가 있는 행복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자신을 꽉 안아줄 사람이 있으며 오줌을 싸지 않은 뽀송뽀송한 침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의 안정감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태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전문 경영인 CEO를 고용하여 회사 실무를 맡기고 자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치운 채 쌍둥이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두 아이의 침대 사이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우스꽝스럽게 연기하는 아빠 때문에 하준이는 숨 넘어가게 웃었고 민준이는 아빠, 늑대 목소리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지. 더 굵고 무섭게 해야지. 라며 지적하곤 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거실은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었고 창문의 커튼은 활짝 걷혀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다처럼 흩뿌려진 서울의 오렌지빛 야경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융단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깔려 있었지만 오늘 밤 이 융단은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거나 눈물 젖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비극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이곳은 게임판이었습니다. 4사람은 융단 위에 빙 둘러앉아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그림 맞추기 카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한 손에는 그림 카드 뭉치를, 다른 한 손에는 마른 강낭콩이 가득 든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늘 말하길 플라스틱 칩보다는 강낭콩이 게임하기에 훨씬 좋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배가 고파지면 밥에 넣어 삶아 먹을 수도 있다면서요. 달 떴다. 서아가 까만 밤하늘에 커다란 달이 그려진 카드를 번쩍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하지만 재빠르게 자신의 콩을 정답 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준이는 아싸, 드디어 맞췄다 하고 소리치며 자신의 콩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태진은 한 발 늦게 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게임 카드가 아니라 서아를 빤히 바라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최고의 경영자 과정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위대한 진리를 마침내 깨달은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곁에 온전히 존재해주는 것,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내어주는 시간으로만 지어 올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싸, 1등.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서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어깨를 들썩이며 환하게 웃느라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카드들이 페르시아 융단 위로 후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기 위해 그것을 한 번쯤 잃어버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은 아주 가끔이지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정작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진짜 소중한 것, 즉 가족을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어느 억만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아에게 필요했던 건 캐나다 대학의 번지르르한 수료증이나 대단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장 나를 알아주고 챙겨주어야 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서글픔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is mon vírgula, dois.